늦은 봄비가 아스팔트를 적시던 그날 저녁, 도심의 불빛들이 무릉덩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23 청년 민준이는 낡은 스쿠터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배달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는 따뜻한 짬뽕 국물이 찰랑거렸죠. 오늘만 5번째 배달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동생의 학원비, 할머니 병원비, 월세까지. 그의 어깨 위에는 19살 소년 가장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들이 얹혀 있었어요. 아, 제발 오늘은 좀 순조롭게. 그는 중얼거리며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헬멧 안으로 땀이 흘러내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민준이는 급하게 스쿠터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미끄러운路면에 바퀴가 헛돌았고 순간 균형을 잃은 스쿠터가 옆으로 미끄러지더니 앞차의 옆면을 긁고 말았습니다. 콰드득. 귀를 찢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퍼졌어요. 민준이는 넋을 잃고 그 차를 올려다봤습니다. 벤츠 S클래스. 그것도 최신형이었죠. 광택이 흐르던 검은 차체에 길게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70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갈한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 민준이는 그 순간 직감했죠.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는 헬멧을 벗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빗물과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 회장은 민준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민준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죠.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차 수리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부로라도. 하지만 여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얼굴이 꼭.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민준이의 얼굴에는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누군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늘게 치켜 올라간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입가의 작은 점까지 18년 전 사라진 손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 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여 회장은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 자리에 선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젊은이, 혹시 말이에요. 여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부모님은 살아계신가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저는 정민준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교통사고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에 기대야 했죠. 운전기사가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여 회장은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1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간 그날, 그리고 그 이틀 뒤 전해진 끔찍한 소식. 사고 현장에서는 며느리의 시신만 발견됐고 손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경찰은 수개월간 수색했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아이도 죽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여 회장은 평생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빗속에서 그 아이와 똑같은 얼굴을 한 청년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라고 하셨나요? 여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혹시 본명이 다른 이름은 없으신가요? 태어났을 때 다른 이름으로 불린 적은?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는 건 이 이름뿐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고아원? 여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께 잠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마음을 더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8년 전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봄꽃이 만발하던 그 계절이었죠. 당시 여 회장, 박수님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식품 유통회사의 수장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체인을 구축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의 삶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녀의 외아들 정우는 30살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한지영. 평범한 가정 출신의 소박하고 착한 여자였어요. 박수님 회장은 처음엔 반대했죠. 아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집 딸을 데려온단 말이냐? 하지만 정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 배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결국 박 회장은 아들의 뜻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손자 정진우가 태어났죠. 하얀 살결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기였습니다. 박 회장은 손자를 처음 안는 순간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이 아이, 참 예쁘구나. 우리 진우. 그녀는 손자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며느리 지영에게도 점차 마음을 열어갔죠. 지영은 시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들을 정성껏 돌보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까지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진우가 두 돌을 맞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해외 출장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32살의 젊은 나이였죠. 박 회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 아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자신을 원망했죠.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린 진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지영은 진우를 키우며 시댁에서 살았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진우 유치원은 압구정에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해. 우리 손자가 어떤 아이인데? 박 회장의 간섭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며느리를 무시하는 언행이 잦아졌죠. 어머님, 진우는 아직 어려요. 집 근처 유치원도 좋은데. 내가 뭘 알아? 내가 이만큼 키워봤으니까 하는 말이야. 지영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박 회장은 손자를 데리고 외출할 때 지영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어. 나랑 할머니랑 놀러 가자. 진우가 4살이 됐을 때였어요.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저 진우를 데리고 친정에서 좀 지내고 싶습니다. 제 마음도 추스르고 진우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진우를 데리고 나간다고? 절대 안 돼. 어머님, 진우는 제 아들이에요. 잠깐만. 그래, 내 아들이지. 하지만 우리 정우의 아들이기도 해.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손자를 데려간단 말이야? 말다툼은 격해졌고 결국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날 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진우를 위해서라도. 이튿날 새벽 박 회장이 회사에 출근한 사이 지영은 잠든 진우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긴 채였죠. 그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지영은 그 자리에서 숨졌죠. 경찰이 현장을 수습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의 시신만 발견됐을 뿐 함께 탔다는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박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손자를 잃었다는 절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진우야, 우리 진우. 할머니가 미안해. 그녀는 몇 달 동안 손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죠.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아이도 사고로 죽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만은 믿지 않았어요. 진우는 살아있어. 어딘가에. 반드시.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 회장은 민준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정민준. 그 이름에는 정씨성이 들어있었죠. 박 회장의 본래 손자 이름도 정진우였어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잠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간절한 할머니였죠. 민준이는 당황했습니다. 차를 박아놓고 피해자가 차나 한잔 하자니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저기, 전 배달이. 제발입니다. 1시간만요. 배달비 손해는 제가 100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민준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박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기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가세요. 15분 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낡은 배달복 차림에 불편해했지만 박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는 따뜻한 코코아를 시켜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나요? 어떻게 잘하셨는지. 민준이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건 고아원부터입니다. 4살 때부터요. 4살.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계속했죠.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울고 있었대요. 옷에 이름표도 없고 신원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속도로 휴게소. 박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큰 휴게소가 있었죠. 누군가 아이를 구해서 그곳에 데려다 놨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정민준이라고요. 정자는 제 옷에 작게 수를 놓은 글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성을 정씨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숨을 참았어요. 지영이 진우의 옷에 손수 이름을 수놓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진우라고 또박또박. 민준 씨, 혹시 몸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점이 있긴 한데요. 그냥 점 같은 거. 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우에게도 왼쪽 어깨에 연한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관종이라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 옅어진다고. 보여줄 수 있나요? 민준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박 회장의 절박한 눈빛에 티셔츠를 살짝 내렸어요. 왼쪽 어깨에 연한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진우, 정말 진우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박 회장은 꼭 붙잡았어요. 민준 씨, 아니. 진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할머니요? 무슨 말씀을? 박 회장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18년 전의 사고, 사라진 손자, 그리고 평생을 찾아 헤맨 이야기까지.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럴 리가. 저는 그냥 고아원 출신입니다. 제가 재벌가 손자라니. DNA 검사를 해봅시다. 제발 그것만 해줘요. 그러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민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였죠. 그것도 재벌 회장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렁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게도 가족이? 알겠습니다. 검사 해보죠. 박 회장은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원장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죠. 축하드립니다. 99.99% 일치합니다. 할머니와 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8년간 쌓인 그리움, 죄책감,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민준이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진우야. 아니, 민준이라고 부를게. 내가 편한 이름으로. 정말 내가 맞구나. 할머니 곁으로 돌아와줘. 하지만 민준이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3세 인생을 고아로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재벌가의 일원이 되라는 건 너무나 큰 변화였어요. 회장님, 아니 할머니, 저는 천천히 생각해. 압박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할머니 곁에서 지내보지 않겠니?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꾸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죠. 민준이가 박 회장의 대저택으로 이사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으리으리한 강남의 저택은 민준이가 살던 단칸방 고시원의 100배는 넓어 보였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샹들리에까지. 민준이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죠. 여기가 내 방이란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박 회장이 안내한 방은 민준이가 지금까지 본 방 중 가장 컸어요.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개인 욕실까지 갖춰져 있었죠.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크네요. 우리 진우, 아니 민준이가 쓰기엔 모자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박 회장은 손자를 향한 애정이 넘쳤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고급 식사를 대하는 것도, 가정부들과 마주치는 것도 모든 게 낯설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 회장의 비서실장 강태수였어요.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박 회장 곁에서 20년을 일해온 측근이었죠. 그는 민준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DNA 검사가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강태수는 박 회장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가 들어온 첫날 밤이었죠. 무슨 소리야?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그 애가 내 손자야. 하지만 회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청년입니다. 회사 재산이 얼마인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실장, 내가 그 정도 판단도 못할 것 같나? 민준이는 진짜 내 손자야. 내가 가장 잘 알아. 죄송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태수는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사실 그에게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면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이 장학재단으로 가게 돼 있었죠. 그리고 강태수는 그 재단의 이사 중 한 명이었어요. 민준이의 등장은 그의 미래 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한편 민준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고등학생 동생 민서와 할머니는 원래 살던 곳에 그대로 두고 왔죠. 대신 매달 생활비를 두둑이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형, 정말 재벌가 손자였어? 대박이다. 민서는 전화기 너머로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근데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냥 꿈 같아. 형, 이제 배달 안 해도 되잖아. 좋겠다. 민준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분명 나아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죠. 박 회장은 민준이에게 회사에 대해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 알아야 해. 언젠가는 내가 이어받아야 할 거니까. 저요? 회사를 이어받는다고요? 민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대학도 못 간 자신이 대기업을 경영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물론 당장은 아니야. 천천히 배우면 돼. 대학도 다시 준비하고 필요한 공부도 하면서. 박 회장의 계획은 원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회사 임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회장님 손자라는 청년이 나타났대요. 정말 손자가 맞을까요? 의심스럽지 않나요? 특히 강태수는 은밀하게 민준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과거, 친구 관계, 모든 것을 파헤쳤죠. 뭔가 허점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은 작은 가족 만찬을 준비했어요. 민준이와 단둘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민준아, 내 엄마. 지영이 말이다.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낯설어요. 기억도 나지 않고. 민준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며느리를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그날 집을 나서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게 내 탓이야. 박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것 같았죠. 할머니,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라도 함께 있잖아요. 박 회장은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어요. 강태수였습니다. 그는 냉소를 띠며 중얼거렸죠. 두고 봐야겠군.
정말 진짜 손자인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민준이의 새로운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박 회장은 민준이를 위해 개인 교사를 고용했어요. 경영학, 경제학, 영어까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동시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서였죠. 민준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아원과 고시원에서 배달하며 살아온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선생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준 씨,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이런 학생은 처음입니다. 교사들도 민준이의 성실함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더 큰 이유가 있었죠.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정말로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은 민준이를 회사로 데려갔어요. 거대한 본사 건물, 분주한 직원들, 회의실에서 들리는 진지한 대화들. 민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박 회장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었지. 30년이 넘는 세월이야. 임원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이 넘는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박 회장은 민준이를 소개했죠.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손자 정민준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후계자가 될 거예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강태수 실장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주먹은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마케팅 본부장 이현준이었죠.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민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현준 본부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현준은 진심 어린 미소로 악수를 청했어요. 민준이는 그의 따뜻한 태도에 안도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하지만 모두가 이현준처럼 친절한 건 아니었어요. 몇몇 임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자라니. 정말 믿을 수 있나? DNA 검사했다잖아. 뭘 의심해?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아. 23살까지 고아원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런 소문들은 민준이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한편 강태수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민준이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죠. 고아원 시절부터 최근까지 모든 걸 다 파헤쳐요. 뭔가 있을 겁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그건 그거고, 저 청년이 정말로 순수한 의도만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은 강태수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질투에서 비롯됐다는 걸. 20년간 박 회장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손자가 모든 걸 가져가게 생겼으니까요. 며칠 뒤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강태수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죠. 14살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배달 일을 했다. 동생과 할머니를 부양했고 특별한 이상 행동은 없다. 보고서에는 민준이의 성실한 삶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감동적일 정도였죠. 강태수는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런, 정말 깨끗하군.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민준이를 직접 공격할 수 없다면 박 회장의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그날 밤 강태수는 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가? 민준 씨에 관한 건데요. 제 생각엔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뜻인가? 후계자 교육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준 씨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박 회장의 차가운 톤에 강태수는 움찔했어요.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나 회사에 혼란이 생기면. 강 실장, 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내 손자를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내 판단을 의심하는 건가? 아닙니다. 다만 20년 동안 자네를 믿고 일을 맡겼네. 하지만 선을 넘지 말게. 민준이는 내 손자고 이 회사의 후계자야. 그게 싫으면. 박 회장의 말에 강태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죠. 두고 보자. 언젠가 기회는 온다.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어느 주말, 박 회장은 민준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지 않겠니? 박 회장의 남편, 그러니까 민준이의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할머니. 이른 아침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묘지로 향했습니다. 강태수가 운전을 맡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백미러를 통해 강태수의 눈빛이 민준이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묘소에 도착하자 박 회장은 정성스럽게 꽃을 올리고 절을 했어요. 민준이도 따라서 절을 올렸죠. 여보, 우리 손자 왔어요. 진우가 돌아왔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비록 기억나지 않는 할아버지였지만 그분도 자신을 사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성묘를 마치고 근처 정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박 회장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내 민준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 정우야. 그리고 이건 내 어머니 지영이고 사진 속의 젊은 부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죠. 민준이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래. 정말 예쁜 아기였어. 지영이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내가 너무 교만했어. 성공한 사업가라는 자만심에 며느리를 무시했지. 지영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난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손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엄마인 지영이를 배제했어. 지영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단다.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강태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더 깊이 파보세요. 그 아이의 고아원 시절 입양 시도는 없었는지, 주변에 수상한 인물은 없었는지 모든 걸 조사하세요. 그는 어떻게든 민준이에게서 흠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임원회의에서 중요한 계약 서류가 사라진 겁니다. 내부 기밀이 담긴 민감한 문서였죠. 어떻게 된 거야? 서류가 왜 없어? 박 회장은 화가 났어요. 강태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틀 뒤
강태수는 충격적인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CCTV를 확인한 결과 민준 씨가 그날 저녁 회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찍혔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영상이 있습니다. 강태수는 노트북을 켜서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민준이로 보이는 사람이 늦은 밤 회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민준이가 왜 그런 걸 가져가? 그건 제가 감히 추측할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은 혼란스러웠어요. 손자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명확했죠. 그날 저녁 박 회장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너 이틀 전 밤에 회사 간 적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머니. 저 그날 밤 내내 집에 있었어요. 공부하느라. 정말? CCTV에 내가 찍혔다는데.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요? 저 정말 안 갔어요. 박 회장은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알았다. 할머니가 알아볼게. 박 회장은 다시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민준이와 비슷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오른쪽 발을 살짝 절었거든요. 어렸을 때 다친 후유증이었죠. 하지만 영상 속 사람은 정상적으로 걸었어요. 이건 민준이가 아니야. 박 회장은 즉시 보안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진실이 밝혀졌죠. 서류를 훔친 건 회사의 한 직원이었고 그는 민준이와 비슷한 체격을 이용해 일부러 의심을 돌린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직원이 강태수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분노했어요. 강 실장, 내 방으로 오게. 강태수는 파란 얼굴로 회장실로 들어갔죠. 그는 모든 걸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위해 내 손자를 모함하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인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당장 짐 싸게. 자네는 해고야. 강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20년을. 나가. 박 회장의 외침에 강태수는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진실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강태수가 해고된 후 회사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임원들은 이제 민준이를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박 회장이 손자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민준이가 실제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죠. 이현준 본부장은 민준이를 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민준 씨, 이번 신제품 회의에 참석해 보시겠어요? 실물을 직접 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민준이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시장 조사, 소비자 분석, 마케팅 전략.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박 회장은 그런 민준이를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박 회장은 민준이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민준아, 회사에 내 이름으로 이사 자리를 하나 만들까 해. 아직 어리지만 경험을 쌓아야 하니까. 민준이는 놀랐습니다. 이사요? 제가요? 그래. 실무 결정권은 없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배울 수 있어. 어때? 할머니,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박 회장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하면 돼. 할머니가 옆에 있잖니.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저녁 식사 중 가슴을 움켜쥐더니 바닥에 고꾸라진 겁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 회장은 응급실로 실려갔죠. 심근경색입니다. 큰 혈관이 막혔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 제발 괜찮으세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민준이는 수술실 밖에서 내내 기도했죠. 처음으로 진심으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해요.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틀 뒤 박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본 건 민준이의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민준이는 이틀 내내 병원을 지켰던 겁니다. 민준아,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 회장은 약하게 미소 지었죠. 걱정 많이 했구나. 미안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제가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박 회장은 민준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재산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민준아, 할머니가 만약 못 일어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 혹시 모를 일이니까. 내 변호사에게 유언장이 있어.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은 내게 가. 하지만 조건이 있단다. 조건이요? 착하게 살아라.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사업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라. 그리고 박 회장은 잠시 멈췄어요. 내 어머니 지영이를 기억해라. 할머니가 못했던 사랑을 대신 전해주렴.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다행히 박 회장의 회복은 빨랐어요. 한 달 뒤 그녀는 퇴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도 최대한 줄이시고요. 박 회장은 결심했어요.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로 했죠. 민준아,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야. 이사회는 깜짝 발표에 술렁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23세 민준이가 전무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회장님,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몇몇 임원들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했죠. 민준이는 제 손자이자 이 회사의 합법적인 후계자입니다. 물론 아직 어리지만 이현준 본부장과 다른 임원들이 도와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현준이 일어나 말했어요. 제가 민준 전무를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준이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해고된 강태수였어요. 그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라.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민준이는 전무로서 첫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신규 식자재 유통망 구축 사업이었어요. 중소농가와 직거래에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죠. 민준이는 이 프로젝트의 진심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중소농가에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민준이는 임원회의에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현주는 옆에서 거들었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수익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찬성했어요. 프로젝트는 진행됐고 민준이는 직접 농촌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을 만나고 현장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했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값을 못 받으시다니. 민준이는 농부들의 어려움에 공감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거든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지역 신문에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대기업의 이중계약, 농민들 속였다. 기사는 민준이의 프로젝트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계약 내용을 속이고 농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는 황당했어요. 자신은 공정한 계약을 했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온 걸까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이 들고 일어났고 SNS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죠. 역시 재벌은 믿을 수 없다. 겉으로만 좋은 척하더니 박 회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민준이는 억울했죠. 할머니, 저는 정말 공정하게 했어요. 계약서도 있고요. 나도 믿는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구나. 이현준이 조사에 나섰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계약서가 위조됐던 겁니다. 누군가 원본 계약서를 빼돌리고 불리한 조건이 담긴 가짜 계약서를 농민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리고 단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위조 계약서를 농민들에게 전달한 중간 브로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태수와 연락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강태수? 그 사람이... 민준이는 분노했어요. 자신을 해고시킨 것도 모자라 이런 짓까지 하다니. 박 회장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태수를 고소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에 해명 자료를 배포했죠. 원본 계약서와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퍼진 악성 루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직접 농촌을 찾아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설명했죠.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처음 약속드린 조건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조사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미안하오.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위기는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깨달았죠.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지를. 그날 밤 민준이는 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들까요? 좋은 일을 하려는 건데. 박 회장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세상이 원래 그렇단다. 높은 곳에 서면 바람이 더 세게 부는 법이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돼 있어. 할머니. 그리고 민준아, 강태수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있어. 질투와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단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죠. 하지만 강태수는 여전히 복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엔 완벽하게 끝장내겠어. 반전과 충돌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졌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회사의 평판도 회복됐죠. 이제 임원들도 민준이를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전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기우였네요. 아닙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민준이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배우고 일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민준이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인가요? 저는 서울중앙경찰서 형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서해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민준이는 당황했어요. 경찰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민준 씨 개인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요. 민준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는 그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죠. 민준 씨, 저희가 최근 오래된 사건을 재조사하던 중 발견한 게 있습니다. 형사는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18년 전 고속도로 사고건인데요. 당시 사망한 한지영 씨, 민준 씨의 친모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민준이의 가슴이 쿵했어요. 저희가 당시 사고를 재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에 조작 흔적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준이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엄마는 살해당한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조사가 부실했던 것 같아서요. 혹시 민준 씨나 가족분들이 아는 게 있으신지. 민준이는 즉시 박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갔고 형사의 설명을 들었죠. 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영이가 사고가 아니었다니. 저희도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한지영 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야 하는데요. 그날 밤 박 회장과 민준이는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혹시 당시에 엄마를 해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박 회장은 오래 생각했어요. 글쎄, 지영이는 착한 아이였어. 적을 만들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그때 강태수가. 강태수요? 그때 강태수가 이상한 말을 했었어. 지영이가 집을 나간 다음 날 며느님이 사라지셨다니 회사에 좋은 일이네요 라고. 민준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당시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강태수라는 사람인데요. 경찰은 즉시 강태수를 소환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죠. 제가 왜 한지영 씨를 해쳐요? 말도 안 돼. 하지만 경찰이 18년 전 강태수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그는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큰 금액을 송금했었어요. 이 돈은 뭡니까? 그건 개인적인 거래. 당시 박 회장님의 유언장은 어떻게 됐었죠? 경찰의 질문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박 회장의 유언장에는 만약 손자가 없어지면 재산의 일부가 장학재단으로 그리고 회사 주요 지분은 신뢰하는 임직원들에게 분배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명단에 포함돼 있었죠. 강태수, 당신. 손자를 없애면 회장의 재산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군요. 강태수는 결국 무너졌어요. 저는 그냥 지영 씨를 겁주려고 한 거였어요.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차 브레이크를 조작한 건 인정하십니까? 저는 직접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시켰을 뿐.
고백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지영이와 진우를 없애서 박 회장의 상속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사고로 지영만 죽고 진우는 사라져서 계획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18년 동안 진우를 찾지 못할까봐 불안했던 겁니까?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이와 박 회장은 경찰서를 나서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쟤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아니야, 민준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 악마 같은 인간의 짓이야.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욕심이었죠. 강태수의 체포 소식은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재벌 기업 비서실장, 18년 전 살인모의 혐의로 구속. 세상은 충격에 빠졌어요.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와 박 회장은 매번 법정에 참석했어요. 강태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한지영 씨와 그 아들을 해치려 했습니까? 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쳐 회사에 헌신했습니다. 20년을.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와 손자가 모든 걸 가져가려 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한 겁니까? 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저를 악마로 만들었어요. 방청석에서 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믿고 일을 맡겼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제가 잘못 봤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던 거예요.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고 증거들이 제시됐죠. 강태수가 고용한 청부업자도 검거돼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마침막 최후 진술에서 강태수는 민준이와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준 씨,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한지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제 욕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태수에게 살인 교사 및 영아, 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강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는 형무소로 끌려갔고 민준이와 박 회장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엄마 산소에 가요.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해요. 두 사람은 지영의 산소를 찾았어요. 작은 언덕 위에 조용한 묘지였죠. 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했더라면, 사랑과 존중으로 대했더라면, 넌 집을 나서지 않았을 거야.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민준이도 엄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억나지 않는 엄마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밀려왔죠. 엄마, 저예요, 진우. 아니, 민준이. 엄마가 지켜주셔서 제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속해요. 박 회장과 민준이는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죠. 마치 지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지영이도 그걸 바랄 거야. 네, 할머니. 회사를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자. 그게 지영이를 위한 진짜 추모가 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엄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요. 한지영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박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영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감정의 절정이었어요. 슬픔과 기쁨,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아픔을 겪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만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한지영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임원들,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고아원 아이들과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왔어요. 민준이는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을 고아로 살았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저를 할머니께 이끌었고 저는 뒤늦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제 어머니 한지영은 저를 지키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 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 회장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며느리 지영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손자 민준이가 돌아와 준 덕분에 저는 용서와 사랑을 다시 배웠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재단은 곧 활동을 시작했어요. 장학금 지급, 멘토링 프로그램, 직업 교육까지. 민준이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했죠. 어느 날 민준이는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민준이? 정말 민준이구나. 원장 선생님이 민준이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었어요. 선생님 잘 계셨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신문에서 봤어. 재벌 손자였다며?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워낙 착하고 성실했잖아. 민준이는 고아원에 큰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났죠. 애들아, 나도 너희처럼 여기서 자랐어. 힘들 때도 많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너희 모두 희망을 잃지 마.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처지였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용기가 생겼죠. 한편 박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은퇴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민준이가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했거든요. 민준아, 이제 회사는 내가 이끌어라. 할머니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아 조언만 해주마. 할머니, 저 아직... 아니야. 넌 충분히 준비됐어. 지난 1년간 내가 지켜봤어. 넌 할 수 있어. 민준이는 24살의 나이에 정식으로 회사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연소 CEO였죠. 첫 CEO 회의에서 민준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우리 회사는 이제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준을 비롯한 임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민준이의 리더십을 인정한 거였죠.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매주 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소통했어요.
배달 일을 하던 시절을 잊지 않았죠. 대표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직원들이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배달원이었어요.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직원들은 민준이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손자지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동생 민서도 대학에 입학했어요. 민준이는 동생의 등록금은 물론 모든 걸 지원했죠. 형, 고마워. 근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 가족인걸.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할머니와 민준이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아, 할머니 정말 행복해. 내가 돌아와줘서.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것이 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봄꽃이 다시 피어나는 4월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박 회장은 지영의 산소를 다시 찾았어요. 1년 전 그 비 오는 날의 사고 이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시고요. 민준이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장학재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고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고 있어요. 박 회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전한다. 넌 정말 좋은 엄마였고 좋은 며느리였어.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습니다. 마치 지영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이지.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진심 어린 사랑. 할머니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단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래. 내 덕분에 말이다.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몇 달 뒤 박 회장은 민준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낡은 상자 하나였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 내 어렸을 때 물건들이야. 지영이가 남긴.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기 옷, 작은 신발,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죠. 이게 다 제 거였어요? 그래. 사고 후에 할머니가 다 모아뒀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 민준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어린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저 정말 행복했었네요. 그래. 우리 모두 행복했었지.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새로운 행복을 만들 수 있어.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영 장학재단은 점점 커져갔어요. 첫 해에만 2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는 300명이 참여했죠. 어느 날 재단 행사에서 한 학생이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 덕분에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그 학생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 네, 나중에 저도 대표님처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젊었죠. 민준아, 할머니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요, 할머니?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증손주 얼굴 보고 싶구나.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아직 일 배울 게 많아요. 천천히요. 그래, 천천히. 하지만 일만 하지는 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만약 그날 제가 할머니 차를 박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박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을 거야.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인연이었죠. 세월은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지영의 희생, 민준이의 성실함, 박 회장의 용서와 사랑. 그 모든 것이 모여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죠. 인생은 때로 잔인하지만 동시에 기적 같은 순간들도 선물합니다. 민준이와 박 회장의 만남처럼요.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갔어요. 함께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지영이도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과 시어머니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을 보며.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나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에도 따뜻한 사랑과 작은 기적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